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분들하고 그리고 전현직 임원분들 그리고 또 다른 지부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LG엘로 비정규직 지부 등 저희가 케이블 방송 통신 쪽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용사들이 있는 곳인데요. 케이블 방송 산업에 대한 전망과 모습뿐만이 아니고 유료 방송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짚어보고 논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앞서서 오늘 그 희망내는 노조하고 딜라이브 지부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대표로 딜라이브 지부 이성호 지부장님 인사말을 듣고 토론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지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동지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한 해도 마무리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희가 각 지부들이 각 지부들의 투쟁에 전념하는 사이에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케이블 방송을 취급하다가 IPTV가 나오면서 케이블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했고요. 이제는 OTT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경쟁 속에서 이제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명확하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평가를 해야만 그 평가에 따른 앞으로의 갈 방향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희는 전문가 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왔던 걸 가지고 올해 마지막으로 있는 총회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또 이런 고민들과 이런 토론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케이블 산업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G엘로 비전 우리 동지들도 왔고 그 다음에 HCN 동지들, 다른 IPTV 사업자 동지들도 다 같이 왔습니다. 이런 방송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갈 방향을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잘 알죠. 희망내는 노조는 인터넷 투쟁뿐만이 아니고 유료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리고 지역 가입자 단체,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한 사연대를 지난 10년 동안 해왔고 이 속에서 유료 방송, 특히 케이블 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얘기들을 가지고 오늘 또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공동의 사회적 의제와 요구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것을 해당 과기부든 방통위든 그 담당 부처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요구하는 그래서 지역운동,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역할들을 해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딜라이브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이고요. 케이블 방송의 지역성, 공익성, 그리고 미래 전망을 모색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좋은 생각이 모이면 회사가 바뀐다 이런 슬로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생각을 잘 모으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를 맡아주신 유료방송 산업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입니다. 법무부 세종의 이종관 수석 전문위원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케이블 방송의 미래 전망. 미디어와 ESG라는 세 주제를 가지고 김영희 숭실대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 비판 그리고 공익성 강화 방안을 언론개혁 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의 역할과 과제 마지막 주제를 발표해 주실 희망연대 노조 서광순 공동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 체계는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종합미선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계선도 있고 일부 좀 있지만
근데 이런 IP 기반으로 해서 이런 플랫폼 간에서 통합이 일어나게 되면 케이블 TV 종합유선 방송이라는 역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M&A를 통해서 IPTV 3, 4계열의 가입자 점유율이 85%입니다. 딜라이브나 뭐 CNB나 그 외의 개별 애소가 대략 한 1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케이블 TV를 유지할 명분이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IP 기반 미디어의 확산은 미디어 정책의 통합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어마다 고유의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만약에 IPTV 가입자가 케이블 TV보다 훨씬 많아진 상태인데 그럼 지역 채널을 지역민들에게 잘 딜리버리 하려면 케이블 플랫폼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IPTV 플랫폼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역 채널을 그럼 케이블 TV가 하는 게 아니라 IPTV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지역 정보를 더 잘 제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죠. 그게 실제로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미디어의 전통적인 각 미디어별로 갖고 있었던 기능이 결국 재구조화 또는 재편되어야 하는 정책적 요구가 생기는 거죠. 이 유료방송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제 M&A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1단계 M&A가 끝났습니다. 1단계 M&A는 우리는 딱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수평적 확장. 이게 수평적 인사합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PTV 중심으로 케이블 TV, MSO들을 주로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뭐 CJ 헬로비전이 LG로, 그 다음에 TV브로드가 SK 브로드밴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과정화되는 거죠. 시장이 과정화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과정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경쟁적일 때하고 과정할 때는 딱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선 첫 번째, 어떤 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광고나 마케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듭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경쟁이 치열할수록 당연히 요소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할 것이고 마케팅에 대한 노력을 하는데 아마 지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은 초고속이나 유료방송이나 이런 거 광고 하나요? 안 하죠. 옛날에 하나로 통신이 있고 그럴 때는 유성준 씨 막 이런 CF 모델 내에서 굉장히 공대적으로 광고를 했죠. 그때는 이제 성장기에 있었고 경쟁이 치열했으니까.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2000년대 초반 말에 7개가 됐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PP 시장 같은 경우는 양극화되고 있죠. MSP 구조가 다 깨졌어요. T브로드하고 T캐스트가 분리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CJ 헬로비전하고 CJ ENM이 분리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심지어 CNB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PP를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현대도 같이 넘어오긴 했지만 이쪽은 이제 KT 미디어 쪽으로 붙어버렸고 스카이라이트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SP가 깨져나가니까 CJ ENM 외에는 강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좀 떼졌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아마 보도 많이 보셨겠지만 플랫폼 사업자하고 이 CJ ENM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죠. 서로 소송도 불사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료. 과거에는 어차피 자기 식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채널 바터 치고 이랬는데 이제는 남의 식구가 됐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같은 직원이었던 LG 헬로비전과 CJ ENM이 바로 분쟁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양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료방송 시장은 과정화와 양극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TV의 위축감.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더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유료방송 시장은 포화되었죠. 유료방송 시장은 포화되었고, 그 다음에 케이블 TV는 사실상 페이드아웃되는 매체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과거 RO가 SO에 의해서 RO가 SO에 전환되기도 했지만 RO와 SO와의 관계가 결국은 IPTV와 SO와의 관계로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좀 비관적 시각도 이제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그나마 케이블 TV가 갖고 있는 주요 상품 중에 하나가 8BSD죠.
근데 이 8USB는 이건 사실상 그 하나 자체가 완결된 상품이라기보다는 중간대적인 상품이거나 틈새 시장을 노리는 상품의 성격이 더 강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또 많으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 상품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IPTV가 OTT에 열등제 취급을 받는데 8USB나 케이블 상품은 IPTV보다도 약간 하위 티어에 있는 상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상품 경쟁력도 굉장히 떨어지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거는 가격 경쟁력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케이블 TV는 여전히 오히려 가격을 더 깎는 상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단계 구조 개편이 끝났습니다. 유료 방송에서. 그래서 2단계 구조 개편으로 가고 있는데 2단계 구조 개편의 방향은 아까는 이제 수평적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단계는 수직적 확장 방식으로 나옵니다. 잘 보시면 자 LG U+가 넷플릭스하고 제휴를 하고 디즈니 플러스하고 제휴를 합니다. 수직적 확장이에요. 이거는 컨텐츠 서비스.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가 애플 TV랑 제휴를 하고 애플 셋탑이 나갑니다. 이것도 수직적 확장이고 또 SK 브로드밴드가 채널 S를 런칭을 합니다. 새로운 MSP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2단계 구조 개편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 OTT끼리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자 간 분쟁이 또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죠. 이게 시장이 성장할 때는 분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위축되거나 시장이 감소되고 있을 때는 시장 사이즈가 감소되고 있을 때는 그건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약탈의 문제로 바뀌죠. 뭐 여기 아마 업력이 좀 많이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솔직히 마케팅 그렇게 세게 안 해도 알아서 가르쳐 다 들어오고 뭐 개통료고 다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뭐 100개 못해도 돼. 뭐 30개 남이 하고 우리는 그래도 뭐 70개 먹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내가 쟤를 못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전형적인 제로성 또는 네거티브성 게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뭐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뭐 그런 거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폐지방어 하기도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사업자 간 경쟁이나 분쟁이 정말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CJ하고 플랫폼이 싸울 수밖에 없고 플랫폼끼리 싸울 수밖에 없고 이제 그리고 뭐 과다경품이나 이런 것들은 돌아다니면 체증해갖고 서로 고발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 이슈로서는 이제 발전 전략 수립 이 부분은 아마 세 번째 발제에서 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발표는 했는데 시행이 안 돼요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뒤에서 더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행을 안 하면서 이 정부 부처들이 OTT 부가가치에만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방통위, 과기부, 문화부가. 근데 이제 정부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정책적 관심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성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부도. 대외 PR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 이게 선거 임박하면 정부 주식 개편 이해시가 나오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장하는 산업을 자기가 관할하고 싶지 이렇게 차별되는 또는 위축되는 산업을 자기가 관할하고 싶지 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OTT는 내 거다라는 식의 얘기 접근만 하고 OTT에 대한 정책만 자꾸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지 레가시 미디어에 대한 어떤 공진화 또는 공존 정책 또는 지원 정책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모든 관심이 다 디지털 대전환, ICT는 디지털 대전환, 미디어 쪽은 OTT로만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과기정통부에서 일부 발표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게 또 솔직히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10년 동안 끌어왔던 이슈들을 재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관련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케이블 TV나 지상파나 소위 말해 레가시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어떻게 환기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송출 수수료 또는 TP에게 나눠줘야 되는 수신료 이 대가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제도 개선이 있고요. 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아마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인수된 기업들의 직원분들로부터 서로 이렇게 정보도 듣고 뭐 그러실 텐데, 인가 조건, M&A와 관련해서 인가 조건 정부가 부여하지 않습니까? 뭐 업셀링 하지 마라, 채널 이거 다 공개해라, 통출 수수료 산정하는 거 다 하고 정부 승인 받아라, 고용 승계해라, 뭐 이런 조건을 합니다. 인가 조건이 종료되는 시점이 내년입니다. 내년 하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시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별로 이쪽에 대해서 얘기 잘 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OTT가 점점 시장을 더 장악하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OTT와 이런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쪽에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M&A 기업들에 대한 인가 조건의 시한이 종료가 되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케이블은 또 한 번 위기가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시점을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년 3월 9일 날 이제 대선이 있고, 그러면 즉시 인수위가 꾸려져서 60일 동안 인수위가 정책 국정과제를 만들어내죠. 그 시점이 공교롭게 하반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 환기, 정책 관심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가 조건이 종료됐을 때 그 인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 과기정통부가 하게 되는데, 이행실적 점검 후에 인가 조건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용 조건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잘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이 망사용료하고 저작권료 부분이 내년에도 굉장히 세게 붙을 겁니다. 특히 이제 넷플릭스하고 SK 브로드밴드하고 소송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기반한 수익을 추가 창출 가능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건 단순히 넷플릭스가 무임승차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ISP, 하지만 SK 브로드밴드, KT, LG U+, 이런 ISP들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수익원, 기본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B2C 마켓이거든요. 근데 망사용료 이런 건 B2B 마켓입니다. 전용에서는 그쪽 시장 말고요. 그러면 결국은 통신사업자나 ISP 입장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이 어차피 설비서는 그 감가상각이 뭐 굉장히 큰데, 감가상각 비용이 큰데, B2B 시장을 OTT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통신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도 그렇고, 모바일도 B2C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IoT 그게 나오느냐, B2B 시장을 열고 싶어서 통신사업자들이 움직이는 거고, 망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이건 단순히 OTT와의 문제가 아니라 B2B 시장을 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쪽과 관련해서는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케이블의 급격한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이 업계 종사자들이 케이블에 대한 정책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정부로 하여금. 정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3G 정책 얘기 안 하잖아요. 4G 정책 얘기 안 합니다. 통신사에서는. 다 5G, 6G 얘기하지. 정부는 항상 새롭게 성장하는 것만 정책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케이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다 케이블 중심 정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정책 환기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케이블 TV나 이런 레가시 미디어에 대한 공진화나 공동 발전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주장해야 된다. 라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ICT 산업이나 방송미디어 산업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요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나 ICT 산업은 젊은 산업이거든요. 고용 인력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그 다음에 ICT나 미디어 기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실제로도 예전에 제작 영역은 정말 다 신용불량자들의 영역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제작하다 망하고 한 방에 날아가고.
이제 그랬을 때 그런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디어는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글로벌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요소 시장이고 수익 시장인 거예요. 우리나라 콘텐츠를 빼가서 미국에서 돈 벌고, 우리나라 방송 재원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딴 나라 가서 재투자를 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나라 방송 미디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를 만드는 것, 또는 그런 정책 방안이나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 100%의 솔루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사측의 어떤 태도나 어떤 시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 번쯤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ESG는 주로 세 가지를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약자가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의 앞자를 따서 ESG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에서는 기후변화, 우리가 파리기후협약이라고 하는 그런 기후변화라든지 재난과 재해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또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소셜, 이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많이 있으셔야 되는데, 고객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어떤 이윤 추구,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극대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논의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ESG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위기,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상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주는 위기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은 어떻게 그 행동과 전략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비재무적인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이 대응하는가에 대한 이제 글로벌한 어떤 펀드들의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산가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재무적 위협을 어떻게 기업들은 감수하고 있는가. 그럼 이 비재무적 위협에는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활동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성평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종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은 어떠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전략이 있는지, 리포트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블랙락의 대표가 연례서안에서 너네 기후변화, 환경변화,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내재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 투자하지 않겠어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펀드에서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전 세계가 ESG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ESG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말레이시아에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발전소에서 불이 났는데, 발전소 앞에 있는 숲에서 불이 났는데, 포스코가 그 발전소 운영을 하면서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에 대한 어떤 리커버리 플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투자도 하고 있지 않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나 너희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겠어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나스닥에서 포스코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결과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방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알을 만든다든지 폭탄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 대기업 지주사들에게 너희한테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고 좀 재밌기는 한데 선의를 가지고 환경보호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선언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숨은 이면에는 초급적인 기업에게 초급적인 자본이 규제를 가하겠다. 좋은 말로는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하죠. 자율 규제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자본의 영향력을
기업, 소극적인 기업에게 뻗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 자율 규제를 통한 자본으로서의 자율 규제가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기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들이 굉장히 착한 척 많이 하고 이런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CSR, CSV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몸으로도 체감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기회,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내 기업들은 이제 개념을 잡았는데 그 이후의 영역이 아직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어떻게 실체적으로 더 공작을 해야 될까? 실체적으로 작동을 시킬까에 대해서는 부재인 사항인데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ESG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평가 항목들입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들의 수준은 어떤지, 목표는 있는지, 그것들을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마 여기 계신 구성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평가를 해봤거나 평가를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업무를 해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을 겁니다. 특히 SO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가치, 특히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지역성이라는 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존재 자체가 이미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리포팅의 노력은 좀 안 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과연 지금 리포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은 없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평가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을 작성하실 때 가장 많이 작성하시는 거는 제작 편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역의 채널에서 몇 편을 제작했어, 몇 시간을 제작했어, 얼마나 강연했어. 이 정도가 리포팅의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발생시켰어. 소셜 임팩트, 지역에서의 소셜 임팩트를 어떻게 발생시켰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시면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 세 단체가 지금 ESG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에서는 SDGs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카테고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한가라고 하면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계신 이 기업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위험의 외주화를 시킨다든지 비정규직 차별을 한다든지 불공정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성을 신경 쓰지 않는다든지 환경 오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불균형화를 일으키는 역할들을 기업의 활동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 반대로 이런 규제들이라든지 소비자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경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로 치면 OTT 같은 어떻게 한거불능의 거대한 세력들이 와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 오너나 운영자들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의존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활동들을 대응하는 것들이 표준화된 지표와 전략을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ESG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경영진 아니면 위에 있는 뭐 그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가장 밑에 계신 분부터 그리고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부터 C레벨까지 모두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건 전사적인 전략이고 그래서 뉴스에서 보시면 ESG 투자가 뭐 1경원을 한다,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 산업 범위에 전 활동 범위를 전부 다 투자하고 그것들을 ESG적인 측면으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변화를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으나 한 3년에서 5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ESG로 KPI가 관리되고 ESG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ESG로 여러분들의 성과가 평가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ESG가 이런 거구나 이해하시겠지만 5년 후에는 ESG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ESG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ESG의 원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ESG를 천명했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 차기 정부가 도래하면 이 ESG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부터 게임은 시작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이 남아있다.
그리고 UN SDGs가 남아있다, GRI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누가 정권을 잡든 어느 정부가 정권을 잡든 이 기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뜬금없는 소리고 먼 미래 같지만 그래도 생활에 곧 현실로 도래하실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한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한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사회적인 영역에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존해야 한다, 아니면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런 지표들이 전 세계 공통 지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뭐 노사 갈등이라든지 임금차별이라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다양한 이제 그런 체계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보들이 나서서, 뭐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긴 하는데, 정부는 나서서 이런 표준화 작업을 하고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도 이런 ESG 활동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겠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핵심 기조고, 이 기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이 기조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80개국이 이런 동일 기조와 동일 방법론과 글로벌 표준을 세부적으로 로컬에 입법하겠다라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략 속에서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제안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전략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기재부 사회경제과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각 부처에게 이런 ESG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재원을 배분할 때 늦게 배분하던가 삭감할 예정이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ESG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미션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방송 쪽에서도 뭐 문체부라든지 아니면 방통위가 이런 ESG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반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구성을 할 것이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전략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시간이 좀 없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좀 쭉 나중에 생각하고 이 점만 결론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채널, 그 다음에 지역성, 지역의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했을 때 그때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 시작은 지역 독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점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에 무엇인가를 환원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는 다양한 경쟁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 독점 사업자로서의 어떤 혜택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업적인 SO가 지역에서, 그다음에 지역 마을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의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발전원에서도 지금 지역 채널 유지하는데 300억 쓴다, 뭐 200억 쓴다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가장 상업적인 방송을 지역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제는 그러할 논리가 유지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지역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무를 달성하는, 공공공익에 대한 책무를 달성하는 영역에서는 이제는 그 계산서를 지자체든 지역사회든 정부에게 이제 내밀 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받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돈을 받지 않는, 어떻게 돈을 받는 게 좋으냐, 돈을 깎아주는 게 좋으냐의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성을 잘 달성을 하고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잘 증진을 시키면 방발기금을 깎아주든지 방발기금을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의사선택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돈을 받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우리가 낼 돈을 깎아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 가장 친환경적인 ICT 기업이 넷플릭스입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CPMD 구조에서 오징어 게임을 한 편 만들어서 일반 고객이 1시간을 시청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팝콘 4봉지 TV는 전력량입니다. LED 전등 1시간 트는 양과 같은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는 수백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거래하고 있는 CPND 사업자에게 다 기계를 꽂아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실측을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미디어를 포함한 수없이 많은 레저들에서 미디어, 오락이나 게임이나 레저들 중에서 가장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매체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매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데, 얘네는 지금 CPND에 기계를 꽂아서 실측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얼마나 ESG를 잘 추구하는 기업이냐라고 엄청난 투자를 했을 때 전통적인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가치마저도 아직 정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지역의 공적 책무를 정의하고 평가를 한 다음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정부에 레귤레이션 인센티브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돈이든 어떤 규제를 내려놓는 것이든 아니면 지역 미디어 커머스든 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노력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잘 평가하고 잘 보고해서 받아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그런 지역성 리포트를 내년부터는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ESG의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산적해 있는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자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본과의 규제에 의해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좀 더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사측과의 어떤 분쟁보다 우리 자본가들,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이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리포트, ESG 리포트를 발행할 때 그러한 지점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넉넉히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은 리포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그런 부분들을 리포팅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규제 기관을 통해서 만든 법 규제는 기업이 준수만 하고 회피 기동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우리가 목표하는 규제들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모으다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성은 시간의 흐름을 흐를수록 정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격차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사회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를 겪고 있는 어떤 계층이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종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서비스 형태로 지금 현재의 어떤 수리나 설치 이런 서비스들을 진화해 나간다면 이건 역시도 지역사회 디지털 복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성이라는 화두를 핵심 이슈로 좀 의제화하고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성의 가치는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지역 서비스와 지역 콘텐츠의 생산 주체로서 이런 지역 기반 미디어의 공공적인 가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글로벌화 되면서 또 국가가 로컬화되고 또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도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로컬의 개념 또 국내적으로도 이 지역성의 위기가 단순히 지역 산업의 위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 전체적인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고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역과 관련된 미디어들이 존재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도 이 지역성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주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주체로서 케이블 방송 또 아니면 유료 방송 노동자들이 뭔가 이슈를 선정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LGU 플러스,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CNN 등에 딱 박혀 있는 걸 찍은 사진이 있죠. 저는 이거 사진을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CNN 그 위조업체 규정이 누르고 결성한 다음에 진짜 동종업계 전체적으로 다 퍼졌던 거죠.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LG 플러스 계속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노사정,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이 계속해서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방송통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점점
시장의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는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뭘 요구할 건지 명확한 우리만의 목소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내주셔야 되고 노동조합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측한테도 요구할 건 요구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